군대 휴가날 피투성이 아들이 목발을 짚고 나오자 똥차 아줌마라 무시받던 엄마의 육군참모총장 사성장군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아들을 하반신마비로 만든 군부대 선임들을 한 어머니가 개박살내는 강철 같은 심판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의 햇살은 부서지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투명했다. 경기도 양주시 가막산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육군 제25보병사단 통칭 비룡부대의 정문 앞은 일찍부터 들뜬 열기로 소란스러웠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특별 휴가를 나오는 아들들을 맞이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두 번째 줄은 광택을 자랑하는 검은색 세단과 위압적인 크기의 수입 SUV들이 위용을 뽐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정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마치 부와 행복을 과시하는 경연장 같았다. 그 화려한 행렬의 가장 끝, 가장 후미진 곳에 10수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구형 소렌토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어 있었다. 하체 곳곳에는 험한 세월을 증명하듯 긁히고 찌그러진 상처가 가득했고 범퍼 한쪽은 색이 발에 흉물스럽기까지 했다. 운전석에 앉은 강서연은 낡은 시트에 몸을 기대 채 굳게 닫힌 위병소 철문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차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색바랜 남색 등산 재킷, 무릎이 희끗하게 나온 검은색 면바지, 투박한 운동화. 질끈 묶어 올린 머리에는 세월의 서리가 희끗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궤적이 옅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누가 보아도 그녀는 험한 세상과 싸우며 자식을 키워낸 50대의 평범하고 강인한 어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외피 아래 그녀의 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고요하게 가라앉은 짙은 갈색 눈동자는 정문을 지키는 위병소 근무자들의 미세한 동선, 교대하는 초병의 흐트러진 군기, 부대 안쪽에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기상나팔. 소리의 파장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작전을 수립하고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보는 야전 지휘관의 눈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이자 전군 서열 2위, 별 4개의 대장 강서연. 그녀는 지금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운 채 오직 하나뿐인 아들 김도현 입영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했다. 아들과의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 대시보드의 전자시계는 이제 막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것은 어미의 조급한 마음 때문이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육군 본부의 비공개 작전 회의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와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LA 갈비와 모듬전을 볶았다. 뜨거운 김이 나는 음식을 보온 도시락에 정성껏 담고 행여나 출근길 정체에 발이 묶일까 싶어 동이 트기도 전에 서울 용산의 자택을 나섰다. 낡은 소렌토의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졌다. 파주 제1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식 날, 어색하게 짧아진 머리를 연신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이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머니, 저 잘하고 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아들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청스럽게 외치던 목소리 끝짝의 작은 떨림을 수십 년간 부하들의 표정 하나로 심리 상태를 읽어온 그녀가 놓칠 리 없었다. 그녀에게 아들 도현은 존재 이유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불의의 헬기 추락 사고로 전도 유망한 군인이었던 남편을 가슴에 묻고 철통 같은 군 조직에서 여군이라는 편견과 유리 천장에 맞서 싸우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 호한의 전방에서 야전 훈련을 지휘하며 살을 내는 추위에 떨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어린 아들의 얼굴이 맴돌았다. 자신이 이 무겁고 차가운 군복을 입고 버티는 이유, 진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자신의 위험과 이별의 아픔 없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다는 지독한 사명감 때문이었다. 그런 아들이 참모총장인 어머니의 권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편한 보직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께서 지키셨던 이 땅, 저도 제 힘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라며 최전방 GOP 근무를 자원했을 때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간신히 삼켜야 했다. 제 자식의 대견함에 가슴이 터질 듯 자랑스러우면서도 어미의 마음은 캥기도록 아팠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육군 참모총장 강서연이 아닌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홀어머니 강서연으로 아들의 입영 서류를 작성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특혜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걸림돌이 되는 표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처럼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고 구르며 전우회를 배우고 건강하게만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흘러 10시에 가까워지자 굳게 닫혀있던 부대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기다림에 지친 가족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내 각 잡힌 전투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줄지어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함께 사람들은 달려가 아들을, 연인을, 친구를 얼싸안았다. 눈물을 쏟아내는 어머니, 아들의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웃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데 엉켜 감동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서연은 차창에 기대어 채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곧 저들처럼 자신의 아들 도현을 만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휴가자 무리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도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어느덧 10시 4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경멸이 가득 담긴 거친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날아와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어이, 거기 곰팡이 차 안 떼고 뭐해요? 고개를 돌리자 위병소 근무자 하나가 턱짓으로 사라지라 하며 서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에 교만한 눈매, 누가 보아도 부대 내에서 거칠게 놀았을 법한 인상이었다. 그의 전투복 명찰에는 백산이라는 이름이 오만하게 새겨져 있었다. 병장 계급장이 그의 아나운서 같은 태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지금 연대장님 차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런 똥차를 길목에 떡하니 대놓으면 어떡합니까?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당장 저쪽 폐차장 같은 구석으로 차 빼요. 빨리. 똥차. 폐차장.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단어들이 비수처럼 나를 꿰뚫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낡은 소렌토와 그 옆에 주차된 번쩍이는 벤츠 S클래스를 번갈아 훑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가장 후미진 주차 공간으로 차를 옮겼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평생을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왔다. 아들을 만나기 전에 미성숙한 병사와 비틀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11시, 그리고 12시. 위병소 앞을 가득 메웠던 차들과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황량한 바람만이 맴돌았다. 서연의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차에서 내려 다시 위병소로 향했다. 저기, 병사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그녀를 백산 병장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돌아봤다. 아, 이 아줌마 아직도 있었네? 진짜 징글징글하네. 아들 안 나온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먹나? 상스러운 말에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10시에 나오기로 예정된 3중대 소속 김도현 이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중대에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로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간절한 그녀의 호소에 백병장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는 무슨... 딱 보니까 사고 쳐서 휴가 잘린 거네. 요즘 애새끼들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자, 아줌마 아들도 똑같은 패급인가 보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대체 선을 넘는 모욕적인 언사, 아들을, 그리고 어머니인 자신까지 조롱하는 말에 서연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한 주부의 온기는 사라지고
서슬퍼런 장군의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이성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요청합니다. 김도현 이병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백병장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 소리쳤다. 아, 진짜 말 맞네. 업무 방해야 이거? 한 번만 더 와서 앵앵거리면 당신 아들 군 생활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줄 줄 알아?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부대 왕이야. 왕. 알아들어. 협박. 민간인을 상대로 한명백한 월권이자 협박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저들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 아니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암적인 존재, 제거해야 할 적일 뿐이었다. 정오의 태양은 아스팔트 위에 증오처럼 하얗게 이글거렸다. 에어컨이 고장난 낡은 차 안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다. 창문을 열자 후끈해오는 먼지와 땀 냄새의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3시간. 아들을 기다린 시간이 벌써 3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 처음의 설렘은 옅은 불안으로, 불안은 짙은 의심으로, 그리고 이제 의심은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들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 그녀의 시선은 위병소를 향했다. 백산 병장과 그의 후임은 이제 근무의 긴장감마저 완전히 놓아버린 채 저희들끼리 낄낄거리며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금연 구역인 위병소 근처에서의 흡연.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저런 기본적인 군기조차 지켜지지 않는 부대. 서연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전방부대를 시찰하며 쌓아온 그녀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사소한 규율 위반이 방치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더 큰 부패와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다. 서연은 다시 차에서 내렸다. 아까와는 다른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다. 낡은 등산 재킷 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서는 사열대의 장성을 연상시키는 위험감이 배어나왔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본 백병장의 얼굴에 노골적인 짜증이 어렸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아줌마.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야, 저 아줌마 못 들어오게 막아. 후임 병사가 어설프게 앞을 가로막았지만 서연은 그를 신경 쓰지도 않고 똑바로 백병장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위병소에 비치된 지휘계통 직통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어딜 만져? 백병장이 기겁하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군인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할 의무도 포함된다. 나는 지금 내 아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비켜. 평범한 주부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군인의 언어.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백병장은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인터폰의 중대장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3중대장 최정필 대위였다. 위병소, 무슨 일인가? 김도현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 대위는 잠시 말을 잃었다. 백병장에게서 이미 보고를 받았을 터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둘러대기 시작했다. 아, 어머님 아직 계셨습니까? 제가 병사편에 전달했을 텐데요. 도현이가 갑작스러운 식중독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해 있습니다. 휴가 출발 직전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요.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주사 맞고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부대에서 책임지고 잘 돌볼 테니 염려 마시고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휴가는 다음으로. 거짓말. 서연이 그의 말을 얼음처럼 차갑게 끊었다. 식중독이라고. 그렇다면 휴가 출발 전에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휴가 일정 조율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위병소 근무자에게는 징계 때문이라고 했다던데 지금은 식중독이라? 최정필 대위, 당신 말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것 스스로도 알고 있나? 정확한 절차를 짚어내는 그녀의 말에 최 대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학이 넘어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건 위병소 병사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징계를 검토했으나 아이가 아픈 것을 됐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나 정확히 대답해. 김도현 이병 지금 어디에 있나? 의무대인가? 생활관인가? 아니면 다른 곳인가? 현재 간병 중인 간부나 병사는 누구지? 마지막으로 도현이를 본 시각은 언제이며 당시 도현이의 상태는 어땠지? 육하원 측에 의거해 빠짐없이 보고하라는 질문이 아니었다. 취조였고 신문이었다. 서연의 입에서 군대식 보고 체계가 완벽하게 흘러나오자 최 대위는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위병소에 있던 백병장과 후임이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국방부 감사실에서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기자?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민간인인데? 최 대위가 말을 더듬으며 묻자 서연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상급자가 아니라 아들의 안보를 걱정하는 어머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상황을 은폐하고 나를 기만하려 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10분, 딱 10분 안에 내 아들 김도현 이병을 이 위병소 앞으로 데리고 나와. 만약 10분 뒤에도 내 아들이 보이지 않거나 그 아이의 몸에 단 하나의 상처라도 발견된다면 서연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 서리보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나는 것은 물론 당신을 비호하는 25사단 지휘부 전체가 육군참모총장의 특별 감찰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이름 석자 걸고 약속하지? 명심해라. 시간은 지금부터 흐른다.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소렌토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의 등 뒤로 위병소에는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백산 병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비벼 꺼었고 후임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깨물었다. 수화기를 붙잡은 채 굳어버린 최정필 대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육군 참모총장의 특별 감찰. 일개 대위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단어였다. 허풍일까? 하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위압감은 단순한 협박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김도현을 그냥 내보내? 어젯밤에 집단 구타로 온몸이 만신창이인데 다리는 부러졌고 얼굴은 피범벅인데 어떻게든 의무병을 시켜 응급처치만 해서 내보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그는 다급하게 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그의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차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서연은 운전대에 양손을 올린 채 미동도 없이 정문을 응시했다. 1분, 2분, 5분.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펼쳐졌다. 만약 저들이 끝까지 아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증거를 인멸하고 아들을 의무대에 감금한 채 버틴다면? 최악의 경우 아들의 신변에 더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가면을 쓴 듯 평온했다. 평생을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평정심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갑옷이었다. 그러나 약속한 10분이 지나고 15분이 흘러도 정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들의 모습은커녕 상황을 설명하러 나오는 간부 한 명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기만이자 저항의 신호였다.
그들은 그녀의 경고를 묵살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의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 등산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고 투박한 군용 보안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한 번, 육군본부 지휘통제실과의 직통회선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냉철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통제실장 오중장입니다. 나 강서연이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나온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총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록하고 즉시 실행하도록. 이것은 육군 참모총장 명령이다. 서연은 창밖의 25사단 정문을 노려보며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명령을 하달했다. 첫째, 현 시각으로 대한민국 육군 제25보병사단에 대한 사단장의 지휘권을 포함한 모든 지휘 통제권을 육군 참모총장 직권으로 정지시킨다. 사단 예하 모든 부대는 육군본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둘째, 육군 중앙수사단과 방첩사령부의 합동수사단을 즉시 25사단으로 출동시켜라. 위병소부터 사단장 집무실까지 모든 출입을 완벽히 통제하고 부대 내 모든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며 행정서류와 서버 기록,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를 단 하나의 유실도 없이 확보한다. 셋째, 국군의무사령부에 명령하여 최정예 외상외과팀을 헬기편으로 25사단으로 급파하라. 3중대 소속 김도현 이병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신체 상태를 정밀 검진하여 나에게 직보하도록. 그 과정에 한치의 방해나 은폐 시도가 있을 시 현장에서 즉결 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그녀의 명령은 25사단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섬광과도 같았다. 수화기 너머의 통제실장은 잠시 숨을 삼켰지만 이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복명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총장님. 전화를 끊는 서연은 보안폰을 닫고 다시 정문을 응시했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는 거대한 벌집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10여 분 뒤 25사단 상공의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검은색 수리온 헬기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에 착륙했고 동시에 육군 중앙수사단과 방첩사 완장을 찬 검은색 세단들이 위병소를 향해 질풍처럼 달려왔다. 위병소 근무자들과 부대 간부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닥친 상급부대의 위세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중대 막사 쪽에서 최정필 대위와 분대장에게 양쪽 팔을 붙들린 채 거의 질질 끌려나오다시피 한 인형이 위병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김도현 이병이었다. 서연은 차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모습은 지옥 그 자체의 현현이었다.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오른쪽 다리에는 무릎까지 오는 두꺼운 깁스가 채워져 있었고 그는 성인 남자가 짚기에도 버거워 보이는 목발. 한쪽에 간신히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깨끗하게 갈아입힌 전투복은 소용이 없었다. 전투복 위로도 시퍼렇게 부어오른 몸의 윤곽이 드러났고 소매 밖으로 나온 손등은 성한 곳 없이 터지고 긁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참혹한 것은 얼굴이었다. 왼쪽 눈은 주먹으로 맞았는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했고 그 주변은 검붉은 피멍이 범져 있었다. 찢어진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턱을 적시고 있었고 이마에는 깊게 찢어진 상처 위로 하얀 붕대가 아무렇게나 감겨 있었다. 그 붕대 위로도 붉은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맑고 밝았던 아들의 눈은 이제 초점을 잃고 공포와 체념,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텅 비어 있었다. 도현, 내 아들. 서연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도현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댐이 무너지듯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찢어진 입술 사이로 어머니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만을 힘겹게 내뱉었다.
그는 목발을 놓치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려 했다. 서연이 한달음에 달려가 무너지는 아들의 몸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아들의 간절한 몸이 경련을 일으킨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이미 사색이 되어 돌처럼 굳어버린 최정필 대위와 백산 병장을 향해 서연은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시선 한 번을 던졌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를 표출할 때가 아니었다. 아들의 생명이 먼저였다. 그녀는 부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의무사령부에 최신형 앰뷸런스에 아들을 인계했다. 그리고는 서울 국군수도병원으로 향하는 앰뷸런스를 자신의 낡은 소렌토로 말없이 뒤따랐다. 병원에서 나온 정밀 검진 결과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오른쪽 정강이뼈 분쇄 골절, 갈비뼈 3개 균열 및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고막 파열, 온몸의 근육 파열과 심각한 뇌출혈. 의사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잔인한 폭행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상처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이었다. 아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산산조각 난 것이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1인 특실의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되자 서연은 진정제를 맞고 잠든 아들의 퉁퉁 부은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맹세하는 강철의 분노가 녹아내린 눈물이었다. 도현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남은 것은 엄마의 몫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적의 심장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견우는 전사의 그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너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놈들, 방관하고 은폐한 놈들. 그 뿌리까지 내가 모조리 뽑아내주마. 내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나라 모든 어머니의 이름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날따라 핏빛처럼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가장 혹독하고 철저한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의 규칙적인 삐소리,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아들 김도현은 강력한 진통제와 안정제를 맞고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 잠은 지옥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미간을 찌푸리거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중얼거리며 온몸을 뒤틀었다. 그때마다 서연은 아들의 식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꼭 잡고 나직이 속삭였다. 괜찮아,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깁스로 고정된 아들의 다리와 붕대 아래의 참혹한 상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도 차갑고 깊었다. 슬픔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분노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슬픔이라는 단계를 지나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거대한 분노의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분노는 뜨거울수록 불순물이 섞이기 마련이며 성급한 복수는 또 다른 과오를 낳을 뿐이다. 그녀는 평생을 전쟁을 연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승리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온 전략가였다. 그녀가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아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군이라는 거대한 숲에 깊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패라는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완벽한 전쟁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병실을 나와 병원 내 한적한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다시 그 투박한 군용 보안폰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 누른 단축 번호는 2번이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그러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박태곤 원사입니다. 박태곤 원사,
육군 내에서도 걸어다니는 규정집이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깡닭으로 소문난 인물. 30년 군 생활 동안 온갖 외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강직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15년 전 중부전선 격전지에서 강서연이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시절 그녀를 친누이처럼 따르던 중사였다. 부대 보급 비리를 파헤치다 상급자의 미움을 사불명의 저격 위기에 몰렸을 때 당시 소령이었던 강서연이 자신의 군 생활을 걸고 그를 지켜주었다. 그날 이후 박태곤에게 강서연은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삶과 영혼을 지켜준 영원한 은인이었다. 현재 그는 25사단 예하 다른 연대의 주임원사로 복무하며 사단 내의 부조리를 남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박원사, 나요. 서연의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박태곤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더해졌다. 네. 대대장님. 아니, 총장님.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며 듣고 실행해줘요. 이건 육군 참모총장의 공식 명령이 아니라 강서연이라는 한 개인의 부탁이야. 서연은 담담하게 25사단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저 한 용사가 부대 내 집단 가혹 행위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지휘계통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태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와 분노로 굳어지는 침묵만이 느껴졌다. 박 원사가 지금 25사단 내에 구축해놓은 정보망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특히 사단장 황진혁 소장의 비리. 그자가 지역 업체들과 유착하여 각종 군납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까지. 지금 필요한 건 증거요. 백산 병장을 포함한 가해자들의 추가 범행 증거. 최정필 대위와 그 위 대대장의 직무유기 및 은폐 시도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단장 황진혁의 비리 증거. 그자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줘요. 그녀의 요구는 명확했다.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된 나무 자체를 뿌리째 뽑아 불태우겠다는 의지였다. 총장님. 아니, 누님. 박태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죄를 증명해 낼 증거들을 모아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첫 번째 말이 놓였다. 이제 적의 심장부에 쐐기를 박을 차례였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잠에서 깨어난 도현의 곁을 지켰다. 아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떨며 말을 잃지 못했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젖은 수건으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조용히 책을 읽어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그녀의 머리는 25사단을 완벽하게 해체할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증거물로 제출된 도현의 스마트폰을 군 수사관에게서 건네받았다. 도현아, 미안하다. 엄마가 잠시만 좀 볼게. 도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아들의 스마트폰을 들고 병실 밖으로 나와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옥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백산 병장이 주도하는 단체 카톡방. 그곳에는 도현을 권고문관, 어미 없는 후레자식, 꼴머니라 부르며 온갖 욕설과 인격 모독을 가한 대화들이 수백 개나 저장되어 있었다. 심지어 휴가 전날 밤, 휴가 기념으로 고문관 새끼 다리 하나 부러뜨려 놓자며 범행을 공모한 대화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갤러리에는 도현 몰래 찍어놓은 구타적인 사진들이 있었다. 화장실 변기물에 머리를 담그게 하고 찍은 사진. 전투화를 신은 채 발로 머리를 누르고 있는 사진. 대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서연은 육군중앙수사단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연락해 삭제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하도록 지시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도현이 구타당한 후 최정필 대위와 면담하며 몰래 녹음해 둔 녹음 파일이었다. 김도현 이병, 내가 좀 더 싹싹하게 굴었어야지. 백병장이 좀 거칠긴 해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남자 새끼가 그것 좀 맞았다고 질질 짜고 나까지 피곤하게 만들래?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보고 올라오면 그땐 네 군 생활 끝나는 줄 알아? 영창 보내서 빨간 줄 그어줄 테니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의 진급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사건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목소리. 명백한 직무유기와 2차 가해의 증거였다. 서연은 파일을 자신의 보안폰으로 옮기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팩트와 증거에 기반하여 반격을 무기를 벼렸다. 그날 밤 박태곤 원사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인 의정부의 한적한 공원 묘지. 서연이 낡은 소렌토를 세우자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 조수석 문을 열었다. 박태곤 원사였다. 그는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황진혁 사단장. 예상대로였습니다. 부대 유류는 물론 장병들에게 지급될 전투 식량과 방한 용품까지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봐주는 지역 폭력 조직과도 연계된 정황이 있습니다. 관련 장부 사본과 내부 고발자의 진술 녹취 파일, 그리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CCTV 영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USB를 받아들었다. 쇠덩이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잠식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백산 병장과 그 일당에 대한 파일도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습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고문까지 자행했습니다. 박태곤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수고했어, 박원사. 나머지는 이제 내가 할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알겠습니다. 부디 그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치워주십시오. 박태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손안에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아들의 피눈물과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이 담긴 복수의 성배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심판의 날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 시간은 도현의 공식적인 부대 복귀일로 정해진 날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로 아들을 보살폈고, 아들이 고통 속에 잠든 밤이면 육군 참모총장의 비밀 집무실에서 가장 냉혹한 사냥꾼으로 변했다. 박태곤 원사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증거들은 그녀의 손에서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띄운 여러 창을 동시에 보며 있었다. 첫 번째 창에는 25사단 내부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저장 장치 오류로 기록된 날짜의 영상들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백산 일당이 생활관 뒤편의 소각장에서 도현을 둘러싸고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구타하고 군화발로 얼굴을 짓밟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태곤이 포섭한 통신병이 원본 서버에서 직접 빼낸 영상이었다. 두 번째 창에는 위조된 의료 기록이 떠 있었다. 도현이 구타를 당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개인 부주의로 인한 계단 실족 또는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꾀병이라는 기록이 군의관의 서명과 함께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박태곤이 확보한 의무병의 양심선언 녹취 파일에는 중대장의 지시로 상처를 축소하고 기록을 조작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 창에는 사단장 황진혁 소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 있었다. 혹한기 훈련을 앞둔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신형 방한복 수백 벌이 부대를 빠져나가
사단장과 연계된 군용품점 암시장에 팔려나가는 영상. 그 자리를 솜이 다 빠진 낡은 방한복이 채우는 장면. 그리고 그 검은 돈이 황진혁의 아내와 자녀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범죄의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장병들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동안 그들의 지휘관은 그들의 방한복을 훔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마우스 휠을 내리며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어 차가운 이성과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였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완벽한 기소 논리를 만들고 관련자들의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자료까지 머릿속에 준비했다. 법정의 검사가 아니라 적국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해야 하는 폭격기 조종사의 심정이었다. 그 시간 25사단 내부에서는 뒤늦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육군본부의 예고 없는 감찰 예고와 사단장 지휘권 일시 정지 명령은 부대 전체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사단장 황진혁 소장은 길길이 날뛰며 육본에 있는 자신의 인맥 육사 동기를 총동원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참모총장 직권으로 내려온 명령 앞에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웬 정신 나간 여자가 위병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등병 어미 하나 때문에 육본이 움직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필시 나를 견제하는 반대파 놈들의 공작일 거야. 그는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최정필 대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들여 입을 맞췄다. 김도현 이병을 선임에게 반항하고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의심병사로 만들고 모든 사건의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라는 비열한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백산 병장을 회유하여 권도현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거짓 진술까지 확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짠 각본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거대한 태풍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한편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도현은 몰라보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퇴원을 앞두고 서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정말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께서 괜히 저 때문에 군대랑 척을 지게 되실까 봐 무서워요. 아들은 여전히 가해자들이나 부대의 처벌이 아닌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착하고 여린 마음의 서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도망치지 않아도 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니까. 엄마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그러니 넌 그냥 당당하게 엄마 옆에서 있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지? 서연의 확신에 찬 눈빛의 도현은 불안감을 떨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박태곤 원사에게서 마지막 정보가 도착했다. 황진혁 사단장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도현의 복귀일에 맞춰 사단 창설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열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행사에서 백산 병장을 모범적인 병영 생활의 표본으로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는 기막힌 소식도 함께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적들은 스스로 가장 완벽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도현의 부대 복귀일, 서연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준비했다. 그녀는 평소에 입던 허름한 등산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가장 무겁고 영예로운 갑옷을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복. 한치의 구김도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짙은 녹색의 제복. 양쪽 어깨 위에서 북극성처럼 빛나는 4개의 은빛 별 가슴에는 그녀가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며 받은 훈장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제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정모를 썼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50만 육군 장병의 정점에 서서 국가의 지상 방위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 적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신뢰를 주는 강철의 지휘관, 강서연 대장의 모습이었다. 거울 속 사성장군의 눈빛과 어머니의 눈빛이 겹쳐졌다. 그녀는 나지막이 으름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다시 찾은 양주로 향하는 도로는 며칠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낡은 소렌토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던 이전의 침묵과 달리 지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서연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옆자리에 앉은 도현은 어머니의 계획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로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 사단 창설 기념 행사가 한창일 시각. 서연의 소렌토가 25사단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기적처럼 혹은 악연처럼 그날의 근무자 역시 백산 병장과 그의 일당들이었다. 그들은 사단장까지 동원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며칠 전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미친 아줌마가 제 발로 다시 나타나자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어쭈, 고물차 또 왔네? 저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 백병장이 침을 툭 뱉으며 낄낄거렸다. 그의 후임도 옆에서 거들었다. 지 아들 레미가 이제 군대에서 어떤 취급받을지 알기나 할까요? 고문관에 정신병자 딱지까지 붙었는데 그들은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다가왔다. 아줌마, 여긴 왜 또 왔어? 당신 아들 김도현이는 이제 우리 부대에서 그냥 둬도 알아서 뒤질 인간 말종이야. 선임한테 흉기 휘두르고 없는 말 지어내서 부대 음해하고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 백병장이 손가락질을 하며 막말을 쏟아냈다. 그 순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낡은 트렌치코트의 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여기서 한 번 더 봐주고 싶어. 백병장이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별표 별표 스르륵 별표 별표. 코트가 양쪽으로 열리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들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코트가 양쪽으로 열리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모습이 아침 햇살 아래 눈부시게 드러났다. 짙은 녹색의 각 잡힌 제복. 가슴을 가득 채운 조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오색 찬란한 훈장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굳건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양쪽 어깨 위에서 서리처럼 빛나고 있던 별표 별표 4개의 은빛 별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대장 포스타워 제너럴 별표 별표. 시간이 멈췄다. 백산 병장의 경멸 가득한 미소는 얼굴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롱과 오만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그리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옆에 있던 후임은 하는 비명과 함께 들고 있던 K2 소총을 아스팔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다. 똥차. 아줌마. 백병장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새어나왔다.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의 광경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똥차 아줌마라 부르며 모욕하고 진생. 막장이라 비웃었던 그 여인이 대한민국 50만 육군의 정점이자 하늘과도 같은 존재, 사성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파들파들 떨고 있는 그들을 벌레 보듯 한 번 훑어볼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들 도현의 손을 잡고 위병소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굉음과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들과 육군 중앙수사단 CID의 수사 차량, 군사경찰, 잼피, 사이드카들이 위병소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문이 열리고 육군 본부 안장을 찬 헌병들과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위병소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육군 참모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우렁찬 구령과 함께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준장이 칼 같은 거수 경례를 외쳤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위병소의 모든 병력들이 공포에 질려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경례는 처절한 비명처럼 들렸다. 연병장에서 기념 행사를 주관하다가 위병소의 소란을 보고받고 짜증이 난 표정으로 달려온 최정필 대위는 위병소 앞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성장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김도현 이병.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마지막으로 연병장에서 모범 장병 표창 수여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지휘 차량에 올라탄 사단장 황진혁 소장이 위병소에 도착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인가? 육본에서 나왔다고 해도 사단장인 나에게 먼저 보고를. 황진혁 소장은 위풍당당하게 소리치다. 천천히 자신을 향해 돌아보는 강서연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박힌 4개의 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육군 참모총장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이 왜 이런 최전방 부대 위병소 앞에, 그것도 온갖 비리로 얼룩진 자신의 부대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서연은 공포에 질린 채 서 있는 25사단 지휘부를 향해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 제25보 병사단에 대한 참모총장 직권 특별 감찰 명령을 하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을 넘어 사단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녀는 주저앉아 있는 백산 병장과 최정필 대위, 그리고 새끼가 된 황진혁 소장을 차례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있는 너희 모두를 군인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심판의 날이 마침내 강림했다. 25사단 사령부의 거대한 연병장에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사단 창설 기념 행사를 위해 도열해 있던 수천 명의 장병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굳어 있었다. 하늘과도 같았던 사단장과 지휘부가 한낱 범죄자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산처럼 서 있는 한 명의 여군, 강서연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지휘부를 그대로 방치했다. 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연병장 중앙에는 거대한 이동식 LED 스크린이 설치되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하여 듣는 이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위압감을 품고 있었다. 나는 오늘 육군 참모총장이기에 앞서 군에 아들을 보낸 한 명의 어머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연병장이 술렁였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아들을 지옥으로 내몬 자들을,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들고 방관한 너희 모두를 이 자리에서 심판하려 한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 썩어 문드러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고 더 이상 비겁한 아들, 고통받는 어머니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공적인 책무다. 그녀의 시선이 첫 번째 죄인을 향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연병장 앞으로 끌려 나온 백산 병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하다는 듯 버둥거리고 있었다. 이거 놓으십시오. 저는 모범 분대장 표창을 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저 여자가 지금 권력을 남용해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스크린을 가리쳤다. 화면에 재생된 것은 생활관 뒤편 소각장의 CCTV 영상이었다. 음성은 없었지만 화면 속의 광경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끔찍했다. 백산과 그 일당들이 쓰러진 김도현을 둘러싸고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내리치고 군화발로 얼굴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장면. 퍽,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장병들 사이에서 경악과 헛구역질이 터져나왔다. 백산 병장.
저것이 내 놈이 말하는 모범적인 병영 생활인가? 조작입니다. 저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조작.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좋다. 그럼 이들은 어떤가? 그녀의 손짓에 연병장 한쪽에서 의무병의 부축을 받은 다른 병사 3명이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다. 모두 백산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갈취를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이었다. 박태곤 원사가 그들의 용기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백산 병장은 매일 밤 저희를 참호로 끌고 가 돈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담배불로 몸을 지졌습니다. 제 여자친구 사진을 뺏어서는 그걸로 음란한 말을 하며 희롱하고 반항하자 집단으로 구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부짖는 증언이 이어지자 백산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가 드리워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전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놈들이 원래 부대 부적응자라서. 그때 서연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의 버둥을 끊었다. 백산. 너는 내 아버지가 양주시의회 의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겠지. 다음 화면에 뜬 것은 백산의 아버지와 최정필 대위가 부대 근처 룸살롱에서 만나는 영상, 그리고 그에게 돈 봉투가 오가는 장면이었다. 백병장의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 폭행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최 대위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백산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한때 부대의 광으로 굴렀던 폭군의 비참한 말로였다. 다음 심판대는 최정필 대위의 차지였다. 그는 백병장과는 달리 교활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저는 병사들 간의 다툼으로만 보고받았을 뿐 일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관리 책임을 통감하지만 책임.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가 통감해야 할 것은 관리가 아니라 범죄다. 스크린에 최 대위가 김도현을 협박하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의 비열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장병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이어서 그가 뇌물을 받고 사건을 축소 근폐했던 다른 사건들의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최정필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사색이 된 채 고개를 떨궜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내 군 생활은 이제 끝났다는 절망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서연의 시선이 뱀처럼 황진혁 소장에게 향했다. 그는 이전 2명과는 달랐다. 별 2개의 장군이라는 자부심, 군 내부에 단단히 구축해놓은 자신의 인맥을 믿고 그는 끝까지 저항했다. 참모총장님. 실무자들의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점, 지휘관으로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참모총장님께서 월권을 행사하여 사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이건 군 전체를 위해서도 명예, 직권 남용.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황진혁 소장. 자네가 말하는 명예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지. 첫 번째로 화면에 뜬 것은 혹한기 훈련을 앞둔 장병들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솜이 다 빠져보은 기능이 거의 없는 낡은 방한복을 껴입고 추위에 떠는 모습. 그리고 다음 영상. 최신형 고어텍스 방한복 수백 벌이 담긴 군용 트럭이 부대를 빠져나가 황 소장과 연계된 군용품점 암시장으로 향하는 장면. 그리고 그 검은 돈이 황 소장의 아내와 자녀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너희들이 살을 내는 추위와 싸우며 나라를 지키는 동안 너희들의 지휘관은 너희들의 방한복을 훔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 서연의 일갈에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장병들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황진혁 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게 변해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건 조작이야.
나를 없애려는 세력의 모함이다. 총장께서도 이런 저급한 공작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마지막 버둥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황 소장과 지역폭력조직 흥용파 두목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이었다. 군부대 건설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는 군과 조폭의 추악한 결탁. 황진혁.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을 입은 조폭이자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는 매국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신 같은 자가 감히 명예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 군복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다. 그녀의 선언에 황진혁 소장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들여 쌓아올린 거짓과 탐욕의 바벨탑이 한 어머니의 분노 앞에서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손짓하자 연병장을 포위하고 있던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황진혁 소장, 그리고 방금 끌려나간 최정필, 백산 이하 모든 가담자들을 군형법상 초범상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군용물 횡령 및 이적죄 혐의로 즉시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부패한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지휘관은 한낱 죄수가 되어 끌려나갔다. 그날 25사단 비룡부대의 하늘에 떠있던 먹구름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다. 25사단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군 내부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고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충격 단독.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아들 집단 폭행, 직접 응징. 사단장 포함 지휘부 전원 체포. 심층 분석, 강철의 어머니, 썩어 빠진 군 조직의 칼을 뽑다. 사설, 이번 기회에 법 제정을 바로잡아 제2, 제3의 비극 막아야. 평범한 어머니인 줄 알았던 여인이 사실은 육군 서열 1위 참모총장이었고 아들의 부대 가혹 행위를 직접 수사해 사단장부터 가해 병사까지 모조리 체포했다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온 국민은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연 총장을 지지하고 군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은 네. 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분노했고 예비역들은 고질적인 병영 부조리를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의 파장은 국방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뒤흔들었다.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강서연 총장을 직접 호출했다.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벌인 일에 거대한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은 군 전체의 명운을, 나아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았다. 총장, 보고는 모두 받았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소. 아드님은 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잠시 울컥했지만 이내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송구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개인적인 일로 군의 큰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대통령은 손을 저으며 그녀를 만류했다. 고개를 드시오, 총장. 이것은 총장 개인의 일이 아니오. 골마 터진 상처가 터져나온 것뿐이지. 나는 총장을 처벌하려 부른 것이 아니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총장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강 총장을 임명하며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내고 강하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소. 이번 사건은 그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니 피하지 마시오. 이 태풍의 중심에 서서 직접 군을 개혁할 칼자루를 잡아주시오. 대통령의 눈은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직무감찰과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이것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한 사람에게 군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청와대에서 나온 서연은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 대강당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 최고 지휘관의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일로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육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은 제 아들 한 명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의 일입니다. 저 또한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로서 그 고통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의 직을 걸고 군의 모든 적폐를 뿌리 뽑는 대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군 내부의 그 어떤 반발과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부패한 군인들을 모조리 색출의 군복을 벗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전국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담화에 용기를 얻은 내부 고발자들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25사단뿐만 아니라 강원도 최전방 GOP부터 후방의 기행부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다른 부대에서도 유사한 가혹 행위와 비리에 대한 제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국방부 헬프콜과 참모총장 직속으로 개설된 익명신고 채널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아들의 휴가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한 어머니의 작은 날개짓이 군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낸 것이다. 부패한 지휘관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정직한 군인들은 환호하며 개혁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와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TV에서는 온종일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고 세상은 그녀를 강철의 여인, 심판의 화신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다시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왔다. 도현, 엄마가 너무 큰 일을 벌인 것 같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지키는 일이 되었으니까.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작은 파문으로 시작된 물결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낡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서연이 시작한 개혁의 태풍은 대한민국 육군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녀가 위원장을 맡은 이 병역문화혁신위원회는 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에는 군 장성들뿐만 아니라 민간 법률 전문가, 인권 및 심리상담가, 그리고 아들을 군에 보낸 평범한 학부모 대표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군의 문제를 군 내부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해결하겠다는 서연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손바닥 뒤치기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군사법 시스템이었다. 지휘관의 온정주의나 제자리 감싸기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대한 군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으로 이첩하는 법안이 추진되었다. 또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던 군사경찰, 헌병, 과 군검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최전방 말단 부대의 병사들 생활까지 파고들었다. 서연은 병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는 결코 강군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대폭 늘리고 외부와의 소통을 장려했다.
25사단에서 시작된 고품질 급식 개선 사업은 전군으로 확대되었다. 황진혁 소장이 빼돌렸던 방한복과 전투 장비는 최신형으로 교체되어 모든 장병들에게 지급되었다. 더 이상 부모들이 아들의 식사와 피복을 걱정해 사제 물품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당연하지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에게서 나타났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25사단에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다. 그는 부임 일성으로 나는 여러분의 지휘관이기에 앞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복무하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생활관을 직접 돌며 병사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선임 병사들은 후임들을 가르쳐야 할 전우이직 부려먹는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다. 눈치 보며 식사하던 막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주말이면 자유롭게 동기들과 PX에 가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는 김도현이 있었다. 그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깁스를 풀고 재활치료에 매진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었던 정신적 트라우마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병원 도서관에서 법학과 심리학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은 억울하고 아픈 경험이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재활치료를 마친 후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연과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 저 이 병 전역하게 되면 대학에 돌아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도현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세상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군대에서 다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그냥 아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이 상상했던 그 어떤 미래보다도 단단하고 성숙했다. 시련은 아들을 넘어뜨렸지만 동시에 그를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내 편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그 무렵 강서연은 군 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했다. 갓 입소한 훈련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였다. 행사가 끝나고 수많은 부모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때 한 젊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총장님 덕분에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서연은 그 손을 마주잡으며 며칠 전 아들을 걱정하며 위병소 앞에서 홀로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 그 싸움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아들을 지키는 일이 되었음을 그녀는 온몸으로 실감했다. 재생의 씨앗은 아들의 마음속에서, 변화하는 병영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굳건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를 가꾸는 진정한 의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가을의 문턱에 있었다. 하지만 1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특히 육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결코 같지 않았다. 강서연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는 낡고 부식된 관행의 제방을 무너뜨렸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변화의 정점은 오늘 대한민국 입법의 심장부인 국회의 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회의장 방청석. 강서연은 사성장군의 무거운 정복이 아닌
1년 전 그날처럼 수수한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훌쩍 자란 법대생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 김도현이 함께했다. 그의 다리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 걸음을 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은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모자의 시선은 아래쪽 경론이 오가는 국회 본회의장을 향해 있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마지막 안건은 군인권 보호 및 복무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통칭 김도현법으로 불리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군 내부의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신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 조치 강화, 그리고 모든 장병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강서연이 이끈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지난 1년간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개혁의 결정체였다. 한 개인의 아픔에서 시작된 외침이 이제는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영속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의 피투성이 붕대를 갈아주며 피눈물을 흘렸던 병원에서의 밤, 부패한 지휘관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했던 연병장 위에서의 분노. 그리고 군 개혁의 칼자루를 잡은 채 수많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외압에 맞서 싸워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아들의 눈물과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총원 299명, 재석 287명, 찬성 275표, 반대 8표, 기권 4표로 군인권 보호 및 복무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의 선포와 함께 의사봉이 땅, 땅, 땅 하고 3번 올려졌다. 그 순간 본회의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애써 참아왔던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의 옆에서 도현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 그것은 평생 짊어져야 할 상처의 기록이자 동시에 자신과 같은 아픔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증거였다. 법안이 통과된 후 모자는 국회의사당의 긴 복도를 말없이 걸어 나왔다. 그때 맞은편에서 초췌한 모습의 한 중년 여인이 그들 앞에 멈춰섰다. 모든 것을 잃은 듯 공허한 눈빛. 1심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이적죄와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황진혁 전 소장의 아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도현과 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증오나 원망이 아닌 순수한 사죄의 말이었다. 제 남편의 그리고 저의 어리석은 탐욕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황 전 소장의 아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아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맑은 가을날 서연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정기 휴가를 냈다. 그리고는 1년 전 그날처럼 낡은 소렌토의 운전대를 잡고 양주로 향했다. 옆자리에는 도현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굳이 다시 가보지 않으셔도? 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들이 시작했던 그 모든 싸움의 결과가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피어났는지를. 1년 만에 다시 찾은 25사단 위병소 앞, 그러나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물론 여전히 아들을 마중 나온 부모들의 차로 북적이었지만 그 분위기는 훨씬 밝고 자유로웠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얼굴에는 억지 긴장감 대신 건강한 자부심과 친절함이 넘쳐 있었다. 그들은 모든 부모들에게 일일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휴가 절차를 신속하고 상냥하게 안내했다. 더 이상 낡은 차를 탔다고 무시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연은 차를 가장 구석진 곳에 세우고 도현과 함께 그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정문이 열리고 휴가를 나오는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다. 선임과 후임이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을 치며 걸어 나왔고 간부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때 한 무리의 병사들 사이에서 유독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오는 애틋한 이등병이 있었다. 그는 마중 나온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엄마 하고 외치며 그대로 달려가 품에 안겼다. 아들을 끌어안는 어머니의 모습은 1년 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서연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연신 쓸어내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에는 1년 전 도연에게 드리워져 있던 공포와 고통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건강한 땀방울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바로 저 풍경.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고 되돌려놓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세상이 정말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아들아. 바뀐 게 아니야. 이게 원래 정상인 거야? 당연했어야 할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지. 그녀는 더 이상 육군 참모총장도 강철의 여인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다른 아들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그녀가 짊어졌던 분노와 슬픔, 책임감의 무게가 가을바람에 실려 씻겨 나가는 듯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자신의 낡은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창 너머로 황금비드로 물든 양주의 들판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싸움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아들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창가가 되어 가을 하늘 아래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